네, 오늘 이코노미톡 시간에는 장재철 박사님 모시고 오늘은요, 좀 국내 거시 경제 상황을 조금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박사님과 이 얘기를 오늘 집중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슈 한번 볼까요? 예, 물가 안정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제 물가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거시 지표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물가 얘기를 먼저 좀 가져온 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라면 얘기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식품업계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물가를 좀 챙겨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물가 걱정을 요즘에는 별로 안 했던 것 같은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라면 뭔가 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고 보는 게 아닌가 싶어서 현재 물가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어제 나온 뉴스를 보면 라면값이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편의점 매대에 있는 라면값이 2,000원이 넘었다. 근데 라면도 종류가 많잖아요. 예, 보통 우리가 라면 집에서 끓여 먹는 라면이랑 그거는 5개 들이가 약 한 뭐 5,000원 정도 하니까 개당 1,000원 정도 뭐 1,000원 아래로 이제 내려갈 수 있는 5개가 5,000원이면 1,000원 좀 넘나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게 정도 되고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컵라면 가격이 1,000원이 넘는데 프리미엄 컵라면이라고 있대요. 그런 것들이 프리미엄 고가가 이제 뭐 2,000원이 넘는데 그것보다도 그 수준보다도 더 뭐라 그럴까 걱정이 되는 것은 그런 라면이라든지 달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물가 상승률 자체가 전반적인 평균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높다는 거죠. 거. 5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1.9% 네. 전년 동월 대비 낮아요. 그런데 라면 같은 경우에는 6%가 넘고요. 달걀은 그거에 한 2배, 3.8% 정도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평균적인 물가보다 높고 또 레벨 자체도 좀 높아요. 왜냐하면 공급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좀 높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달걀 같은 경우에는 뭐 조류 인플루엔자 그리고 또 뭐 생산성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리고 라면 같은 경우에는 가공식품은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환율도 좀 높았고. 근데 또 일부에서는 뭐 곡물 가격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격 컨트롤이 시장에서는 소비자들한테는 좋지만 기업들한테는 언젠가 그 터질 이슈거든요. 이전 정부에서도 라면값 얘기 한번 나왔다가 내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점진적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변해야 되는데 이게 묶어놓으면 어느 한 지점에서 터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선거랑 정치 불확실성이랑 이래서 지난 6개월 동안에 많이 가격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 달걀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 농업 그 진흥청인가요? 거기서 보고에 따르면은 8월 달까지 높은 수준으로 갈 거라 그래요. 왜냐 아무래도 공급 차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물가 라면을 사실 라면을 사례로 든 거는 가장 일반인들과 국민들과 이 생활에서 접점이 큰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결국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 소위 말하는 지표상의 물가와 수준과 그다음에 국민들의 체감으로 느끼는 소비자들의 체감으로 느끼는 물가와는 역시 괴리가 여전히 크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군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이게 구조적으로 바꿀 수가 없나 싶습니다. 매번 사실 반복되는 얘기긴 한데. 근데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물가 상승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뭐 2%다, 5%다.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소비자들이나 우리 주부님들이 시장에 가서 돈 내는 거는 상승률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큼 내느냐잖아요. 근데 절대적인 레벨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거죠. 그거에는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차질 이슈도 있고요. 또 얼마 전까지는 신선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5월 달에는 이게 가격이 많이 빠지면서 전반적인 물가를 낮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가를 볼 때 수준과 물가 상승률에 대한 그 착오를 좀 없애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정책위 원자나 아니면 뭐 우리 이코노미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계속 가속화되는 걸 우려하니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는 거죠. 그렇죠. 상승률이 떨어져야지만 물가가
올라가는 게 좀 둔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생활 물가나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공급 측의 이슈 때문에 높았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팬데믹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들한테 체감적으로 느끼는 충격이 아무래도 물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한참 세계화 시대에 이렇게 어떤 소위 말하는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이 되게 최가격을 낮추는 쪽으로 세팅이 딱 돼 있던 게 이제 그게 깨지면서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고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더 또 흔들어대고 있으니까 물가가 참 불안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 이게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거고 미국이나 뭐 전반적으로 다 물가에 대한 부담들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좋은 거 지적해 주셨는데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 자체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가 5월 달에 1.9% 상승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생활 물가나 우리가 많이 쓰는 물가도 2%대 중반 아니면 초반이에요. 근데 OECD G20, 네. G20개 그룹에서 보면 우리나라 물가가 프랑스가 아마 0.7%, 인도네시아가 1.6,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1.7, 한국이 1.9.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우리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아요. 그래서 평균적인 물가 상승률 자체는 우리가 좀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펴갈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물가가 좀 안정적이다는 점은 좀 정책 쓰는데 좀 여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득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최근에 배민 얘기도 좀 나오고 뭐 쿠팡 얘기도 좀 나오는 거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물가 수준에 특히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가 지표보다 높다라는 부분의 백그라운드에는 뭔가 유통상의 뭔가 좀 소비자들은 조금 더 불합리한 구조들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지적을 하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다음에 물가랑 또 하나 중요한 게 결국 우리 거시표와 관련해서 결국 고용 문제인데요. 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가 외환위기 최저 수준이다는 이런 통계가 좀 나와서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 사실 뭐 그 취업난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IMF 이후에 뭐 사실 계속되는 얘기가 취업난 얘기이기도 하고 우리 지금 현재 고용 상황이 미국은 여전히 탄탄하게 나오긴 하는데 여전히 좀 어렵잖아요. 고용 문제는. 결국 지금 말씀해 주신 그 구인 배율 일자리 네. 실업자당 일자리가 몇 개 있느냐. 그게 0.37로 0.37개 있다는 거 한 개가 안 된다는 거죠. 어림없이 근데 그게 뭐라 그럴까요? 그 금융위기 때 보면 이게 0.3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때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만큼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용시장에서의 그 일자리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환위기 그 수준 정도로 나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더 나쁜 거는 2023년 2월부터인가요? 그때부터 계속 줄고 있어요. 이 구인 배율이. 그나마. 예. 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그 건설 부분에 대한 부진이 심하잖아요. 그쵸. 네. 그쪽에서도 지금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고용보험 뭐 상시 노동자라고 해서 우리가 취직을 하면 고용보험 들잖아요. 네네네. 이게 지금 5월 달에 1,558만 명인가 그렇대요. 근데 이게 전년 동월 대비 1.2% 늘어났는데 이게 코로나 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네요. 그러니까 일자리 증가도 더디고 일자리 만들어지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고용시장 면에서는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죠. 근데 실업률이나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또 그렇게 나쁘진 또 않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경지성 문제, 그렇죠. 네. 이제 실제적인 경제 상황을 이런 지표들은 나쁘게 평가하지만 전반적인 또 매크로 지표로서 실업률은 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로 나오니까 소위 말해서 지표 경기와 체감 경기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물가도 그렇지만 고용 지표 역시. 그렇죠. 예. 사실은 우리 내수 부진이 벌써 뭐 4, 5년 팬데믹 이때부터 본격화됐다고 쳐서 지금까지 사실 그렇게 따지면 한 4, 5년 가까이 내수가 좀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고 그 말씀하시는 건설 쪽 뭐 여전하고요. 여기다 이제 AI 이
소위 말하는 이 신기술이 이제 점차 도입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생산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사람보다 AI를 갖다가 비용을 뭐 들이더라도 소프트웨어 비용을 들이더라도 쓰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 등등등. 이렇게 따지면 우리처럼 제조업 중심의 수출 중심의 수출 플러스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로서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이 확 정말 엄청나게 뜨거워서 막 온 사방에 뭐 직구하지 않는다면 고용 상황을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좀 개선시키기에는 참 정부로서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산업 부분은 고용 창출 계수가 낮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된다고 하면 고용 창출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네. 면에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 부분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요. 일자리 창출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고 그렇죠. 이거는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네. 요즘 그래서 사실은 이제 추경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저 탄핵 정국 때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정국 때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추경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습니다. 물론 뭐 당시 정부는 나라 재정도 안 좋은데 무슨 추경이냐 이런 얘기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일단 1차 추경 13조 대 얘기가 됐고 이제 새 정부 들어서서 20조 대 이상의 그래서 합쳐서 한 30에서 30만 5조 사이의 추경 얘기가 지금 이제 얼추 이제 뭐 구체화 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어제 2차 비상경제 대응 점검회에서 또 그 얘기를 했고요. 중요한 거는 20조든 30조든 물론 뭐 많으면 좋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로 내수 경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거든요. 뭐 오늘 저 뒷부분에서 중국 얘기도 잠깐 여쭤볼 시간이 되면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중국도 그렇게 뭐 돈 쓰다 본다는데도 내수가 그렇게 썩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은 상황이라 이 내수가 얘는 추경 한 30조 정도 투자해서 과연 정말 살아날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지금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뭐 지역 화폐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약 한 14조 8천억 원 정도의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 같아요. 근데 전체 추경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차 추경 13조 8천억 원 더하기 한 20조 정도인데 그렇죠. 20조 정도에서 15조 정도를 20조 중에 추가 20조 중에 15조를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많은 부분을 그러네요. 투자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렇죠.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추경을 볼 때 단기적인 경기 활성화 부분과 어떻게 보면 경제 체질을 강화시키기 위한 부분을 같이 볼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왜냐하면 경기가 나빠지는 게 경기의 순환, 비즈니스 사이클 상의 문제도 있지만 또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 추경은 아마도 뭐 목적 자체가 내수 경기 활성화라든지 소상공인 지원 이런 데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코로나 위기 때 그때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에서 가구당 1인 뭐 40만 원, 2인 6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갔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때 보면 내수 경기 특히 소비 증가에 기여를 했다는 평가입니다. KDI 분석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그때 2020년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 3.5예요. 엄청 급락을 했죠. 근데 그렇죠. 민간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약 한 전기 대비 1% 이상 증가를 했어요.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소비는 늘어났다.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재난지원금이 역할을 했고 KDI 분석에 따르면 이 재난지원금을 100을 줬더니 우리 소비자 가게들이 120 정도를 썼다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더. 그러면은 좀 더 쓰는 게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제에는 좀 긍정적인 역할을 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바라는 것은 이게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만약에 그냥 소비되고 말아버리면 그 다음에 효과가 좀 많이 우려되잖아요. 그래서 추경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올 경제 대책들이 앞으로 5년 동안 새로운 정부가 어떤 식으로 경제를 운영하면서 경기도 살리고 가계 소득도 올려주고 기업들의 투자와 성장성을 담보하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마중물을 잘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추후적인 정책들의 집행, 계획과 집행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지금 뭐 KDI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경제 성장률 0%대로 보죠. 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1%대 후반 2%라고 하더라도 지난 올해까지 3년 동안 우리나라의 평균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하회해요. 그렇죠. 계속 떨어지죠. 그만큼 부진한 건데 이거를 만약에 계속 고치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한다고 하면 향후에도 성장 잠재력에 아주 급속한 하락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변곡점에서의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 정부까지만 해도 이 재정 건전성 이 이슈에 함몰돼서 정작 중요한 타이밍에 좀 놓친 적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일단 초반부터 뭔가 분위기를 좀 바꾸겠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마중물이지 구조를 바꾸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바꿀 수 있는 네. 지속적인 정책이 추진이 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하나는 여기서 좀 짧게 궁금한 거는 추경이라는 건 돈을 이제 쏟아붓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재정 정책과 소위 말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통화 정책 이거를 이제 쌍끌이로 이제 해서 시장에 사실 이게 결국 돈이 이제 시장에 더 풀린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앞서 물가도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물가도 안정시켜야 된다. 이제 이게 서로 이제 언밸런스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과연 가능할 것이냐. 물론 우리 물가 수준이 뭐 금리를 인상해야 될 만큼 상당히 좀 높은 물가 이런 건 아니긴 한데 앞서 이제 우리가 물가가 좀 높다. 특히 생활비가 높다는 얘기를 좀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조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제가 정상 상태에서 정부가 이렇게 막 30조 정도를 쓴다 그러면 물가 압력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인플레가 높아지는 건데. 왜냐하면 이 정도의 돈을 쓴다고 하면 우리 경제에 돈이 이제 재정이 투입이 된다고 하면 올해 내에 지금 30조를 다 쓰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행하고 이런 데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하반기부터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80%만 쓴다고 해도 28조거든요. 그러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0.4%포인트 정도 될 것 같아요. 0.4%포인트. 예, 네. 그러면은 경제 성장률이 1%는 넘겠죠. 넘겠죠. 네. 근데 문제는 그래서 1% 넘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잠재 성장률이 2%대라고 그랬잖아요. 2% 아니면 1% 후반.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더라도 경제 액티비티가 이 정도가 정상이라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갭이 뭐냐면 아직도 수요 쪽에서의 부진한 거. 물가 상승 압력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라는 거죠. 거기다가 또 유가는 지금 우리가 65불 정도라고 보면 작년 하반기가 74불이에요. 그러니까 유가에서도 또 물가 하락 요인이 0.4%포인트 있어요. 그래서 추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물가 상승 압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예. 네. 그러면 일단 추경하면서 이게 물가 또 자극하는 게 아니냐 이거에 대한 우려는 걱정은 좀 덜어도 되겠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얘기를 좀 시간이 한 3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하면 5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0.1%, PPI는 마이너스 3.3%. 이쯤 되면 중국 이제 디플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아니 작년 9월 말부터 뭐 경기 부양한다고 뭐 엄청 뻑적지근하게 뭐 하지 않았어? 근데 왜 중국의 물가 상황은 저런 이런 상황 디플레이가 나오는 거야? 이런 우려를 할 법하거든요. 여러 가지 중국 정부가 뭐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도 조금 풀고 또 뭐 금리도 내리고 했죠.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돼 있어요. 네.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장이 지금 굉장히 나쁘잖아요, 중국이. 그리고 중국 가계의 약 한 70%, 60에서 70%가 자산이 부동산에 의해서 또 차지하고 있고 예. 이 부분이 나쁘니까 소비 심리가 나빠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양책이 나오더라도 그 효과를 이러한 부진한 소비 심리와 부동산에 따른 가계 자산의 위축들이 제약을 하는 거죠. 효과를 못 내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네. 이렇게 경기가 나쁘고 디플레이션이 있으면 중국 정부가
과감하게 재정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5조 위안, GDP 한 12%를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투자가 부동산 버블을 만들었고 지방정부의 부채를 늘리고 그래서 부채를 만들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정부의 그 부양 정책이 굉장히 지금은 어떤 타겟, 목적과 그 분야가 정해져 있게 이른바 핀셋 정책을 그렇죠. 펼치는 핀셋 거군요. 정책을 피는 그 한계 때문에 여러 가지 부진한 요인들을 쉽게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경기부양책이 뭐 거의 월 단위로 나오다 보니까 뭔가 대단히 쏟아붓는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과거에 비하면은 그렇게까지 많은 규모는 대규모는 아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관세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카드를 남겨놓으려고 그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긴 합니다만 현재 중국의 경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계속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사실 우리도 뭐 완전히 여기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얘기는 못 하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90년대 일본식 장기 불황의 초입국민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 중국 관련해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 사실은 뭐 수요 부진에 따른 그런 경기 위축 이게 뭐 일본 장기 불황의 또 사실 그 원인이니까 그렇게 또 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본 상황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죠. 과잉 생산과 과잉 부채 문제, 뭐 지방 정부와 기업 부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국영 기업들의 부채들, 그리고 고령화 이슈들. 네. 그래서 중국 경제 나빠질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장기 불황하면 0%대 성장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중국은 4% 그 정도의 성장을 하는데 오히려 한국이 문제죠. 오히려. KDI 같은 경우에는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30년 이후에 0%대로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 리포트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도 고령화 이슈가 있고요. 가계부채 이슈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본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불황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추경 이후에 여러 가지 산업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필요한 이유가 0%대의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책이 지금 준비되고 실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사실 일본의 장기 불황이 길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말씀하셨다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적합한 그 구조자적으로 좀 끌어올릴 만한 그런 정부의 어떤 계속 지속적인 정책들이 꾸준하지 않았다라는 점, 왔다 갔다 했다라는 이런 점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죠.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